저는 카자흐스탄 선교사 최은주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알았었고, 현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코로나에 걸려 지금 힘들어 하시는 한 20여 분을 함께 의논하며 같이 자가 치료하는 분과 함께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부분이 아닌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실제적인 조언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코로나 감염 검사에 대해서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을 검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PCR 검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코와 입으로 이 면봉이나 브러쉬를 넣어서 이렇게 그 목 뒤쪽까지 끝까지 넣어서 그쪽에 있는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코로나 조각을 많이 정폭시켜서 검사하는 것이 PCR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PCR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는 키트 검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원과 항체의 의미를 구별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항원은 균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항체는 우리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면역체, 그리고 우리 몸 편입니다. 군사에 해당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원 검사는 균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고요. 항체 검사는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어떤 면역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검진 항원 키트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브러쉬 같은 게 있고, 브러쉬로 우리 코 속을 집어넣어서 이런 키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원 키트, 간편 키트의 단점은 위험성이 높은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17.5%였습니다. 의료인이 코 속 깊숙한 곳에 검체를 채취해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그 민감도라는 것은 양성일 경우에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민감도가 17.5%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가검진 항원 키트에서 C라인, 그러니까 음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PCR 검사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자가검진 항원 키트도 도움이 좀 될 것이고, 전혀 증상이 없는 어떤 그룹에서 스크리닝 테스트로 이 키트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가검진 항체 키트입니다. 항체 키트는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조금 내어서 떨어뜨려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감염 후 면역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코로나 진단 검사는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서 평소에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는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또 코로나에 지난번에 감염이 되었다거나 백신 접종을 해서 내가 현재 항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체가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확진되었을 때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개인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가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현지 선교회에서 이 사실을 좀 어레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이고 의료진과 접촉이 되면 좋을 것이고 또 친구에게 내가 어려울 때 약을 사다 주고 음식물을 공급해 줄 어떤 이웃, 친구, 우리 친구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의료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현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보통 입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식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가격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격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를 알기 위한 홈페이지로는 질병관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WHO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정보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됩니다. 저와 어젯밤에 만나서 또는 며칠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던 분이 확진이 되었다. 또는 어제부터 계속 목이 깔깔하고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몸살이 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바로 코로나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PCR 검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남을 위해서라도 또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간편 진단 키트가 나온 이후 여기 카자흐스탄에도 검사가 늦어져서 가족 감염이 되고 집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편 항원 키트는 감염 초기에는 음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PCR 검사를 가능하다면 시행하시고 PCR 검사가 힘든 지역에서 만약에 간편 진단 키트를 사용해야 할 때는 결과가 양성이면 양성은 맞지만 만약에 음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진단 키트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17.5%라고 보고한 것도 있으니 음성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계신 분은 증상이 있으면 일단 코로나 감염으로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증상으로는 발열이나 목이 불편하고 목도 아프거나 또는 머리 아픈 분도 계시고 근육통, 몸살 그리고 조금 진행되면 미각 상실, 후각 상실이 오고요. 또 폐 감염이 되면 기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콧물이나 가래가 나기 시작하고 심하면 객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메스껍거나 구토하시는 분도 있고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 또 설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해지면 호흡 곤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낮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 수칙입니다. 뒤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검사소에 가서 코로나 검진을 했습니다. 코로 브러쉬를 넣어서 아프게 검사를 했습니다. 보통 6시간 이후에 아니면 다음 날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을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당황합니다. 나는 코로나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랬지만 양성이 나오면 우선 현지 선교회와 또 의료진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고 본인이 정상 5일 이전에 접촉하신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검사를 하고 또 격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혼자 검사가 늦어지는 것 또한 힘들지만 양성이 되고 난 이후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성이 된 경우에는 집에서 격리하시면서 가족 구성원과도 격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진단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최근에 저에게 연락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가족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빨리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좀 약하게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다 예방접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접촉하시는 분들이 다 건강하신 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PCR 검사를 하셔서 격리하시고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성이 돼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체온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펄스 옥시미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분들이 준비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약물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열이 난다거나 또 우리가 약국이 문을 열지 않은 시간에 또 아니면 응급한 시간에 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기본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열 진통제나 기침 가래약, 항생제, 위장약, 영양제 등등 필요한 약들을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이 이런 체온계나 혈압계, 펄스 옥시미터를 준비해 주실 때 이러한 약품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저희 병원인 경우에는 환자의 자가검진표를 작성하게 해서 의료진에게 매일 알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의료진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고 투약을 어떻게 할지 알리게 되는데 지금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또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할 경우에 우리가 폐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산소 포화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산소 포화도로 인해서 우리가 입원을 할 것인지 산소 치료를 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를 잘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면 좋은데 입원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소 발생기나 산소통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 선교회에서 그쪽 산소통이나 산소 발생기를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기침을 조금 할 때 폐렴 초기에 흉부 CT 소견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정상 소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폐렴 증상이 CT 소견상으로 더 증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바이러스이므로 바이러스 감염은 기본적으로 잘 드셔야 됩니다. 입맛이 아주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소화 잘 되는 양질의 음식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잘 드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자가치료시에 환자들에게 준비하라고 제가 권유하는 약물들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원하기 전에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다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가며 본인이 약을 먹고 챙겨 먹고 하는 그런 자가치료 시에 준비 약품이고 또 그때 필요한 일들을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경우에는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냥 병원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타이레놀 또는 이부브로펜 진통 해열제죠. 그리고 암브록솔, 아스틸시스테인, 페니라멘 이거는 가래 기침약입니다. 이런 약들 제가 밑에 영어로 적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로는 아지스트로마이신, 오그멘틴 또는 아목시실린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제 종류를 준비하고 또 오메프라졸 제산제 종류입니다. 스맥다, 설사 같은 게 있을 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슬라이드를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알마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분이셨는데
본인이 작년에도 이런 경험이 있고 해서 집에서 38도 이상 열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아시트로마이신 250mg, 두알 500mg, 그리고 하이드로클로킨 400mg, 다른 항생제, 그리고 타이레놀 두알 이렇게 약을 먹었답니다. 한꺼번에. 약을 먹고 나서 오후에 약을 하나를 더 먹었을 때 토하고 속이 안 좋고 지금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열은 38도 이상 계속 나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다시 하셨습니다. 이런 약들을 투약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시면서 약을 투약해야지 아니면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또는 위장약과 함께 투약하는 것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뭐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렇게 힘들게 지금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그분은 수액 치료를 하고 위장이 좀 좋아지면 다시 다른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염증을 치료하는 우벤집이라고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타민 C, D, 아연 등을 저희가 준비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C와 아연 같은 것들은 면역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지금 권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저도 감염 초기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감염 초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WHO에서는 효과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다른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지금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에서 덱사메사존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덱사메사존 스테로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정도로 환자가 위중하다면 입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입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나라에 계신다면 우리 질병이 중해졌을 때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감염학회 임상진료 지침입니다. 이 약물에 대해서 권고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강하게 권고하는 것 A, 조건부 권고 B, 시행을 권고하지 않는다 C 이렇게 나누었는데 최근 렘데시비르가 뜨고 있습니다. 이 약은 원래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주사약입니다. 먹는 약이 아닙니다. 집에서 이 약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보통 치료하게 되고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만 인공호흡기나 체외막 산소요법까지 필요하지 않는 그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조건부 허용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직장 출혈, 간 기능 수치 증가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많이 사용한 것인데 지금 권고 등급 C로 되어 있고 스테로이드 아까 말씀드린 덱사메사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중증 또는 심각한 환자에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항체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인터넷에 대한감염학회 임상진료지침이라고 들어가서 보시면 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서 환자들이 집에서 치료할 때 자기 검진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환자 이름, 생년월일, 체중은 저희가 약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일, 그리고 평소에 먹는 약들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이 검진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3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오후에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기록하게 됩니다. 항목으로는 체온, 혈압, 맥박수, 1분간 편안한 상태에서 잰 호흡수,
그리고 산소 포화도, 그리고 증상이 현재 어떤지, 그리고 어제보다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현재 먹고 있는지, 약을 먹고 나서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잠을 잘 자는지, 소변 어떤지, 대변을 선사를 하지 않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저희들에게 하루에 3번 정도는 환자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저희가 필요할 때 투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또는 이제는 CT를 찍으러 가도 되겠다 또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 감염 경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확진자를 접촉한 거에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에 그 브러쉬 같은 걸 넣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을 받으면 자기 연락하고 싶은 곳에 연락을 하고 자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가 치료를 하게 되면 검진표에 따라서 본인의 상태를 기록하여서 어르신과 의논해서 투약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는 상태가 악화되어서 입원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간혹 상태가 많이 나빠서 한국으로 이송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든 자가치료를 하든 이제 회복되어서 퇴원하거나 격리 해제가 될 수 있는데 자가치료에서 격리 해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 48시간 이상 열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런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사진을 찍었을 때 CT 또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호전의 양상을 보여야 하고 기침, 콧물 같은 다른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려면 최하 2주 그리고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래서 격리 해제하는 것은 우리가 첫 증상이 나타난 후로부터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이 나온 이후 2주에서 3주가 되어야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고 제 경험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격리 해제가 되고 나는 이제 아무런 증상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몸이 계속 피곤합니다. 후유증이 생깁니다. 코로나 감염이 있었던 누구에게나 증상이 경미했던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 감염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의 후유증은 처음 감염된 후에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6개월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는 다 나았는데 장기침이 계속 나요. 한 번씩 숨쉬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조금 아파요. 저희 병원에 함께 사역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직도 제가 한 번씩 숨 쉴 때마다 좀 숨쉬기가 힘듭니다. 이상하죠.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두통이나 관절통, 근육통, 피곤하다.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힘이 다 빠진다. 어지럽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었다는 분도 계시고 또 머리도 많이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머리, 이 잔머리가 새로 난 머리입니다. 탈모가 다 된 이후에 새로 난 머리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탈모 증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있는 분들 그리고 감정기복 또 코로나 우울증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생리 주기가 변동되는 분도 계시고 중증으로 질환을 앓았던 분들은 여러 가지 기관들 간, 신장, 콩팥 이런 것이 다 좀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모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는 위기관리팀이나 또는 현지선교회가 세트로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품이나 또는 약품 리스트. 이 약품 리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약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 약품 리스트를 그 나라의 언어로 다시 정리를 하여서
그 나라에서 많이 유통되어지고 있는 약들 종류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각 현지 선교회가 거기에서 약품 리스트 또는 그 약품을 그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혈압계나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같이 세트로 묶어서 우리 확진자들에게, 환자들에게 같이 좀 제공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때 환자의 자가 검진표도 같이 이렇게 1, 2, 3번을 함께 현지 선교회 또는 위기관리팀 또는 어떤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원이 여의치 않은 나라에 계신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팀에서 산소 발생기나 산소통을 준비하여서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이런 혈압계,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구입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구입하고 나서 산소 발생이나 산소통은 그냥 한 소량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병원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산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WHO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해서 그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명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나 심각도에 따라서 우려 변이, 관심 변이로 나누고요. 저희가 알다시피 우려 변이가 조금 더 치명률이 높은 경우인데 알파 변이는 영국발, 베타 변이는 남아공발, 감마는 브라질발, 델타는 인도발이고요. 지금 다른 변이로 또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변이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 백신의 종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RNA 백신, 제조합 백신, 불활화 백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6가지 정도 되지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신 위주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푸트닉 V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모더나, 화이자, RNA 백신입니다. 이번에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바백스, 제조합 백신이 있겠고요. 시노팜, 시노백 등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예방되느냐고 생각해 볼 때 우선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서 중화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항체가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특별히 폐 속으로 들어올 때 이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결합해서 붙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백신을 이렇게 맞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효과가 지속될지, 항체가 내가 얼마나 생겨 있을지, 또는 교차 접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또는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어떨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 새로운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링크를 제가 사전에 올려드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제가 경험한 환자들에 의해서도 그러하고 또한 많은 보고들도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특별히 코로나 감염 중증 질환과 사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환자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연락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백신을 맞으셨어요?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경험으로 봤을 때
백신 맞으신 분들은 확실히 쉽게 지나가는 경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비강으로 들어오는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감염은 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사스, 메르스처럼 그런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치료의 기본은 약보다는 푹 쉬고 잘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쁜 일을 생각하고 해서 신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아픈 기간과 회복 기간이 길고 또 치명률도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필요하고 후유증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코로나 감염은 혼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격리를 해야 됩니다. 방 한 개 또는 한 집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공급해 줘야 하고 누군가가 약을 사줘야 되고 누군가가 음식을 조달해 줘야 되고 주어야 하며 누군가는 또 계속 안부를 물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다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본인의 감염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가족 그리고 다른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남을 생각한다면 초기에 일찍 검사하시고 초기에 빨리 격려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고 1차적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그전에 질문 사항들이 있는 것을 제게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을 물으신 분이 계시던데 제 생각에는 기본에 충실할 것, 방역에 충실하고 아까 면역력을 높이는 데 충실하고 말씀드린 진단과 치료를 빨리 하는 것. 이것이 조금 더 본인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길이다 생각하고요.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내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예를 들면 지금 한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한 분이 걸리고 빨리 검사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구성원은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가족이 집단으로 감염됩니다. 왜냐하면 늦게 검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엄마는 처음에 증상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쉬기가 어려웠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시 지금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 폐렴에 걸려 있습니다. 자, 코로나에 걸리면 몸이 약해진다는 걸 인정하고 다 낫고 나서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쉬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후유증 극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간호사로서 현지에서 주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많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 중요점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고 혈압이나 또는 체온 체크하는 것 그리고
산소 포화도 체크나 호흡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교육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혹시 수액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이런 수액 정도는 맞아도 괜찮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는 나눠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의료인으로서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저도 한번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분만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분 말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지금 채팅방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나누는 이야기 전부를 얘기하지는 않으셨는데요. 그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가 신청서를 쓸 때에 그 기타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대하는 점 거기에 올리신 글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모두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현주 선교사님 혹시 필요하면 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채팅방을 한번 보시면 러시아 이미경 선교사님께서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감사합니다. 열이 39도 이상 어려워지는데요. 국내에서 폐렴 예방접종을 꼭 하라는 고민을 받았습니다. 폐렴 예방접종이 코로나 백신과 함께 예방에 도움이 되겠는지요? 최은주 선교사님. 예. 네. 현재 이분이 답변해 지금 주세요. 한국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에 계시는 겁니까? 네,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러시아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을 받고 퇴원했고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양성 그 공항의 검역 과정에서 양성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입원해서 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권면을 받은 것 중에서 폐렴에 대한 접종, 폐렴 백신에 대한 거하고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감염 내과생님에게 상담해서 접종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폐렴 예방 접종이 코로나 백신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워낙 폐렴이 많이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폐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지면 가을에 보통 폐렴 예방 접종은 10월, 11월에 하게 됩니다. 그때 폐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내과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을 경우 아니면 한국에 아는 분이 계실 경우 감염내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내과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같이 폐렴을 맞는 게 현재로서 괜찮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좋겠네요. 예, 지금 제가 임상 진료 지침 같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이나 10월이 되면 다시 폐렴 예방 접종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이 예전에 있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병원들에 전달이 될 것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의사들이 접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방접종을 할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약품명을 외울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포럼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단톡방에 오늘의 PPT 내용 전체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유성경 선교사님의 질문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시점에 대해 한 번 더 문의드려요. 항원 검사 양성서 2주 격리 48시간 동안 열이 없으면 해제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자가격리 해제 시점은 제가 아까 빠져먹었습니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됩니다. 1번. 그런데 PCR 검사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항원 검사 양성 시 2주 격리 정도는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제가 현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 48시간 열이 없고 다른 증상이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없을 때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호전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PCR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2주 정도나 그 이상 흐른 후에 PCR 검사를 다시 하는 것. 그래서 음성이 는다면 아까 말씀 예예. 아무런 약을 투약하지 않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 예, 답이 됐나요? 네네. 필리핀 박영순 선교사님의 질문입니다. 현지에서 항생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곳 필리핀도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으면 항생제를 살 수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종류의 약을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필리핀의 의사도 상당히 제가 필리핀에 있는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가서 자기가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화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해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방전을 받는 게 어렵다는 뜻일까요? 네, 박영순 선교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미리 아까 예방적으로 그 약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여기서 항바이러스 약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확진이 되면 그때 바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 현지 선교에서 이렇게 구비하고 있다가 확진자에게 갖다 주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 구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 그 임원진들 쪽에서 의논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한테 따로 물으시면 제가 더 네. 많은 네.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더라고요. 우리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원주 선교사님도 계시고 위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이고 또 필리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더라고요. 몇 군데가 그래요. 그런데 잘 돼 있는 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아예 지금 우리 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다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연락이 가게 되고 그 약이나 산소통이나 뭐 이런 부분들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 주셨는데 그 자체적으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해놓는 것이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환자가 발생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음에 한 두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감염 후에 코막힘, 콧물, 인후통, 몸살 등의 증상은 있으나 발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발열이 나는 분 절반 정도 되고요. 발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침이 나고 콧물 나고 이렇게 해서 검사해 보면 대부분 코로나 PCR 검사 양성으로 나오고요. 특히 기침이 있고 기침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는 또 CT를 찍어 보면 대부분 코로나 폐렴으로 나타납니다. 발열이 없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유성경 선교사님의 질문인데요. 항바이러스 약품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항바이러스 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임상 진료 지침에 들어가시면 항바이러스 약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저의 경험을 나누기는 어렵고 지식적인 것은 임상 진료 지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렘데시비르가 지금 공고 등급 B등급으로 되어 있고 중환 환자에서 산소가 필요한 환자에서 사용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렘데시비르는 주사로 들어가는 약입니다. 의사가 옆에서 적어도 병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병이고 한 바이엘에 제가 알기로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5일 정도 썼는데 다 쓰려면 2,000불 정도 듭니다. 예, 다른 항바이러스 약품에 대한 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작은데 러시아에서는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10만 원이네요. 한국에서 현지로 출국 전에 구입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한국 돈으로 15,000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정도까지 거의 있는데 저희 병원에 쓰고 있는 것은 한 한국 약국에서 의료용으로 나와 있는 한 7만 원 선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3만 원 선에도 괜찮고요. 와일드베리라고 러시아 사이트인데 그쪽에 오늘 어제 의심되시는 분이 제가 산소 포화도 측정기 펄스 옥시메터를 사라고 하니까 와일드베리란 그 사이트가 러시아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샀는데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4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10만 원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라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지금 현재 필수품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지금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각 나라의 어떤 사이트라든지 정보 같은 것을 선교회별로 그러한 소식들을 올려주시면 산소 포화기 측정기를 본인이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니까 산소통은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동시가 아니라 발생했을 때 함께 쓰면 좋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다르게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측정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누구든지 좋은데요.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제일 싼 게 15,000원이고 그러나 15,000원짜리보다는 뭐 3만 원, 4만 원 그 이상 것이 나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사갖고 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요. 그 다음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톡방에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든지 나중에 그 또 산소 개인적으로 우리 발생기, 최현주 선교사님께 하든지 하겠습니다. 산소 총무님 발생기, 말씀하시겠습니다. 산소 네. 발생기가 나와서 연관돼서 지금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각 권역장님들에게 12개 권역장님들에게 68기 현지 선교회에 산소 발생기가 필요하냐라고 지난 7월 달 동안에 7월 말까지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61개를 어떤 선교회는 3개, 어떤 선교회는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거점 우리 1,500명 선교사님들의 지역에 우리가 1,500개를 사서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100개 이내에 한 7, 80개 정도 여기서 지금 알아본 거는 독일자가 이제 가장 좋은 그런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으로 KWMA에서 이제 소개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보내는 것이 이게 현지 대사관에서 우리 외교부로 선교사님들이 현지 대사관에 얘기해서 대사관에서 우리 외교부로 얘기하면 외교 행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지역들은 지금 급히 달라고 하셔서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데는 저희들이 이번 주 내에 이제 산소 발생기랑 산소 포화도 측정기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거 저희가 같이 지원하려고 지금 모금은 끝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현지에서 구입한 분들은 한 선교회의 1개 이상은 지금, 그러나 신청 안 한 곳은 일부러 현지에서 그 필요한가를 여쭤봤고, 그래서 70개 7월 말까지 마감인데 7월 말 이후에 또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미얀마나 이런 지역은 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실행위원회에 올려서 결의를 받아야 되기 지난 실행위원회에 올려서 지금 이번 주에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 70개 정도 우리 91개 91개 국가인데 아마 이제 국가 중복되는 그런 작은 지역들은 아마 같이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테지만은 한 70개 정도가 지원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무님께서 지금 매우 애쓰고 계시는 거 우리가 알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40개국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나머지 30개국은 이 얘기를 듣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신 40개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선교회에서 그것이 신청이 되었는지를 확인 절차를 좀 해주시고요. 잘 모르시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구비해 놓고 각 나라마다 의료진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법은 배우시거나 그쪽을 의뢰하거나, 또 정말 비상시에는 우리 최현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각가지 방향을 찾아보는 것, 그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